지금. 황지 오늘 복귀한다 해놓고 복귀하면 첫날부터 지각이야. 근데 얘는 복귀를 하든 안 하든 항상 지각을 했어. 그러니까. 요즘 좀 괜찮은데 상황에 타일러야 될 필요가 있어. 안 들리. 그래. 안 바뀌어 사람. 항상 우리 왜? 누나 일찍 자. 맞아. 말하는 사람만 피곤할 뿐이야. 순서가 똑같아. 네가 오고 내가 오고. 근데 원래 지각하는 게 다 아니었는데. 다 하겠어. 언제 아니었는데. 언제가 난 아니었어. 항상 지각하는 캐릭터였는데 내 기억. 나 처음 등록할 때까지는 나 아니었어. 네가 오고 빠졌네. 맨날 좀꽤 다닌 거야. 아, 1년 넘어갔어. 누구랑? 최유정 같은데. 최유정 같은데. 아, 걔네 정말이야? 이게 뭐야?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자, 20페이지 봅시다. 20페이지 오늘은 문장입니다. 문장. 자, 이 앞에 부분은 별로 볼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후딱후딱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만 좀 우리 알고 넘어가자면 문장의 뜻이 뭡니까? 문장의 뜻. 문장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나 느낌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생각의 최소 단위가 문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가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그 배웠던 이제 개념들을 쭉 살펴보면 가장 작은 개념이 이제 의문이었어. 맞죠? 의문은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하고요. 의문에서 조금 더 커지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평생 질문 안 하다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갑자기 뭔 일이야? 뭐예요? 의문보다 커지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형태소라고 하죠. 형태소. 미안합니다. 형태수절이 많구나. 음절부터 있구나. 음절은 뭡니까? 음절이 뭘까요? 소리의 최소 단위가 음운이라면 음절은 뭔데? 발음하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절이 커지면 이제 형태소가 되죠. 자, 그래서 형태소의 뜻은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또는 문법적 역할을 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이 형태소에서 조금 더 커지면 그걸 뭐라고 하는데? 단어라고 하죠. 단어는 자립하여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하고요. 단어에서 좀 더 커지면 우리가 어절이라고 합니다. 어절은 우리가 흔히 문장 성분이라고 하죠. 문장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어절이라고 하고요. 그 어절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어서오세요. 다행히 그래도 10분 야, 꼴등 아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가 꼴등일 수도 있어. 꼴 때릴 수도 있다고. 빨리 준비하자. 찍으면서 너무 빨리 준비하고.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자, 그래서 그 어절들이 모이면 문장이 되어서요. 문장은 이제 완결된 내용입니다. 완결된 내용. 여기서 완결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치. 마침표가 찍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생략되든 생략되지 않든 주어랑 서술어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의 문장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서술어가 있다는 건 주어가 있어야 되고요. 주어가 있다는 건 서술어가 정말 보세요. 자, 그래서 주어가 있다는 건 서술어가 있다는 거고요. 서술어가 있다는 건 주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반드시 있어야 될 성분을 갖춰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장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성분을 뭐라고 합니까? 필수적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필수적 성분의 반대말이 뭘까요? 필수적 성분의 반대말.
필수. 수의적 성분입니다. 수의적 성분. 자, 그래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이고요. 수의적 성분은 그러면 뭐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장 성분 안에서 관형어나 뭐 부사어 이런 애들은 이제 수의적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필수적 성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주어, 서술어, 뭐 목적어 이런 것들처럼 있어야 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을 우리가 필수적 성분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문장은 주어랑 서술어가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자격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쌤 지난번에 이제 서술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어찌하다, 동사죠. 어떠하다,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다가 뭐야? 서술격 조사잖아. 맞죠?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렇게 3개가 이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다 넘어갑시다. 9절 다 넘어가고요. 문장 성분 봅시다. 24페이지. 자, 여러분들 구와 절이 뭔진 다 알죠? 구가 뭐야? 지수야, 구가 뭐예요? 영어 할 때 안 했어? 구가 뭡니까? 그날 구가 뭐야? 구. 두 개 이상의 어절이 같이 있고 뭐가 없어야 돼? 주어랑 서술어가 갖춰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맞죠? 주어랑 서술어가 갖춰져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는데? 그냥 절이라고 하죠. 절. 맞죠?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그 구와 절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자, 하고 이제 여기에 부분은 문장 성분입니다. 여러분들 문장 성분은 그렇게까지 낯설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자면, 자, 이제 우리가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이랑 부속 성분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주성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하거든. 자, 그럼 얘가 필수 성분인 이유는 뭔데요? 문장 성분은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우리가 보통 평소에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찾게 되는 건 사실 주어거든. 평소에 말할 땐 주어를 제일 많이 찾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분석할 때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다른 문장 성분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 중에 하나라는 거야. 주어는 어차피 세상에 있는 모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거야. 목적어는 서술어 중에서 타동사가 필요로 하는 게 목적어죠. 보어는 뭐야? 서술어 중에서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게 보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수 성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서술어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필수 성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존명사 앞에 있는 관형어입니다. 의존명사는 반드시 자기 앞에 자기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있어야 되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관형어가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얘는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수적이다라고는 얘기해. 필수적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얘를 가지고 주성분이다 또는 필수 성분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필수적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인데 필수적 부사어는 필수적 성분이라고 얘기하고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고 있고 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중심은 서술어야. 알겠죠? 얘도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얘도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얘만 필수적 성분입니다. 필수 성분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랑 부사어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요. 부사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서술어 수식하고요, 관형어 수식하고, 다른 부사 수식하고, 체언도 수식하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도 수식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랑 부사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독립 성분에
독립어 있다 그쵸? 자 다음 넘어가면 주어는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 그 주격 조사 우리가 보통 이, 가, 그 다음에 깨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쵸? 자, 근데 여기 보면 에서라고 하는 조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서 밥을 먹었다 라고 하면 그 집에서는 부사어야. 근데 우리 학교에서 100일장을 개최한다 라고 하면 이 에서는 주격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요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고 주격 조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럼 어떨 때 주격 조사로 쓰이는데 단체라든지 국가, 기관 이런 곳 있죠. 이런 데서 주어로 쓸 때 보통 이제 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에서를 보고 바로 그냥 부사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주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요. 넘어갑시다. 이것도 다 넘어갈게요. 다음 서술어도 넘어갑시다. 페이지 27페이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서술어 중에서 아까 이제 그 마침표로 끝난다, 완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침표로 끝나지 않아도 걔는 완결된 형태의 문장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애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형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이야. 산이 높고 물이 맑다라고 하면 산이 높고도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견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문장이 두 개가 만나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성 형태가 있습니다. 전성 형태가 뭐야? 성질이 전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기가 웃는 모습이 예쁘다. 마찬가지로 견문장이죠. 자, 아기가 웃는 모습이 예쁘다 라고 하면 아기가 웃는 모습이 예쁘다. 지금 모습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용 어미 는이 붙어있는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철수가 범인임을 아무도 몰랐다 라고 하면 임 명사형 어미다. 그쵸? 서술격 조사 이다에다가 명사형 어미 위음이 붙어가지고 지금 명사절로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성이라고 하는 건 역할이 변했다, 성질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본질이 그렇게 변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웃는이라고 하면은 얘는 문장 성분은 관형어지만 쌤이 품사는 뭐라고 했어? 여전히 동사라고 했죠. 관형사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전성이 됐다는 건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지 품사가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 요거는 여러분들 모고나 이런 데서도 자주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방심을 유도하기 참 좋은 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쓰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이런 데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작년 아마 6월 모의고사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요 서술어의 자릿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 자체가 물어보는 건 서술어의 자릿수를 물어보는 건 아니야. 그냥 서술어랑 호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선지 내용을 읽다 보면은 주어라고 적혀 있는데 걔가 주어가 아닌 거야. 또는 얘가 이 서술어가 얘를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필요로 하는 성분을 찾아봤더니 사실은 목적어이고 부사어이고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여러분들 자주 나오니까 평소에 문제 풀 때도 좀 이제 신경 써서 풀어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입니다. 성분의 자릿수죠. 자,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는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한 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그 한 개는 반드시 뭐겠어? 주어겠죠. 자,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는 항상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주어 서술어의 형태를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그때 당시에 문제 나왔을 때 한 자리 서술어였는데 중간에 사이에 부사어랑 관형어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문장이 엄청 길었어요. 엄청 길었는데 하나하나 다 떼보니까 결국은 뭐였던 거야? 한 자리 서술어였던 거거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관형어는 전부 뭐 해야 돼? 다 빼버려야 돼요. 서술어의 자릿수를 계산할 때요, 관형어는 아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관형어를 전부 다 지웁니다.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부사어들 중에서 이 부사어들이 서술어를
서술어가 이 부사어를 꼭 필요로 하는지를 체크해야 돼. 그래서 부사어를 뺐는데도 말이 돼. 문장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필요로 하는 성분이 아니라는 거거든. 그럼 그렇게 빼고 나면은 주어랑 서술어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자리 서술어겠죠. 자, 다음 두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맞죠?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서술어가 뭐밖에 없어? 되다 아니다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인 경우 보어만 필요로 하고요. 다른 애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인데 그 문장에 부사어랑 관용어가 많아. 그럼 그냥 걔는 다 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주어, 보어, 서술어 얘는 세 개만 남겨도 됩니다. 자, 다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타동사라고 한다. 그렇죠? 자, 타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철수는 장난감을 만들었다 라고 할 때 을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목적어인데, 보통 이 두 자리 서술어에서 여러분들한테 낚시하는 유형들은 대체로 뭐가 있냐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보조사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밥조차 먹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이 밥조차가 목적어라는 걸 그냥 바로바로 딱 보면서 이렇게 느껴져야 돼. 그냥 보면서 바로 봐야 돼. 왜 그러냐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요, 문장이 되게 긴데 그냥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 뭐가 생략되어 있어? 사실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체온이 항상 제일 앞에 보이면은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이거 주어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문제도 빨리 풀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그냥 주어, 서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체크해 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 밥조차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밥을 먹지 않은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라는 게 그냥 바로 눈에 띄어야 돼. 알겠죠?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바로 좀 보일 겁니다. 이런 데서 낚이면 안 돼. 알겠죠? 자, 다음 영희는 철수와 결혼했다 라고 하면은 이 철수와 같은 경우에는 뭐야?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필수적 부사어에 사용되는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자주 보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텐데, 마찬가지로 얘도 보조사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철수와 결혼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차피 이제 격조사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격조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사가 붙어 있어. 그럴 때 가장 어울리는 조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야. 가장 어울리는 조사를 찾을 때 일단 이가 넣어봐, 안 돼. 을을 넣어봐, 안 돼. 그럼 얘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닌 거야. 그럼 남아있는 건 부사어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게 맞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조사를 여러분들이 좀 자유자재로 바꿔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세 자리 서술어는 항상 고정되어 있죠. 주어, 부사어, 그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 위치는 바뀔 수 있어. 그렇죠? 자, 그리고 세 자리 서술어는 대체로 어떤 서술어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을 어딘가로 보낼 때 또는 누군가에게 줄 때, 이럴 때 이제 세 자리 서술어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다, 그 다음에 뭐 선물하다,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하거든. 그게 뭘 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수요동사들 같은 경우에 항상 세 자리 서술어를 세 자리의 문장 성분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할머니께서 영희에게 용돈을 주셨다라고 하면 영희에게 부사어, 용돈을 목적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넣었다고 사실 수요동사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저기다가 어디에다 넣는 거거든. 자, 그래서 철수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가 진짜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느 순간 이제 문장을 보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철수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라는 이 문장에서 우체통에를 뺐을 때 철수가 편지를 넣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거기에 바로 우리가 어디에 넣었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 튀어나온다면 이거는 완결된 형식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철수가 우체통에 넣었다라고 하면 뭘 넣었는데? 철수가 편지를 넣었다. 어디에 넣었는데? 할머니께서 영희에게 용돈을 주셨다. 근데 할머니께서 용돈을 주셨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주셨는데? 라는 이제 이 질문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술어의 자릿수를 체크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 안에 얘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당연해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좀 문제를 나중에 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질 겁니다. 왜냐면 세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좀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필수적 부서 이야기했고요. 나머지는 넘어갑시다. 목적어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조사만 조심하면 돼. 알겠죠? 어차피 을을 붙는 건 다 알잖아. 그렇죠? 넘어갑시다. 보호도 넘어갈게요. 보호는 요거만 좀 봅시다. 자, 우리가 보통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보어가 사용된 문장이라고 하잖아. 근데 아닌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격조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 복격조사가 뭔데요? 이랑 가입니다. 그렇죠? 주격조사랑 똑같죠. 자, 그래서 복격조사는 이가거든. 그래서 이가가 붙지 않아 있는 형태면, 이가가 안 붙어 있는 형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보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으로는 사실 격조사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조사를 다 외우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자주 쓰이는 보조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외워줘야 되는데 얘는 사실은 부사격 조사거든. 부사격 조사. 자,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어, 보어, 서술어의 형태입니다. 이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이 으로는 부사격 조사기 때문에 얘는 부사어가 돼요. 부사어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보어고요. 얘는 필수적 부사어야. 그럼 차이는 뭔데? 그냥 조사 차이야. 역할은요? 역할은 솔직히 말하면 똑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이제 학자들마다 이게 좀 다른데 이거 그냥 보어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등교육과정 안에서는 이 가나 목격조사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격조사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부사어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일단은 지배적이야. 알겠죠?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말씀해 주시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냥 풀속 부사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사가 중요해요. 조사가. 자, 다음 넘어갑시다. 부속 성분 봅시다. 페이지는 33페이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관형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원래 품사가 관형사인 애가 관형어가 됩니다. 맞죠? 단독으로 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체언 뒤에 무엇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체언 단독으로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사 플러스 명사 나오면 보통 그 앞에 있는 명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 사이를 걸었다 라고 하면 책상 사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거든. 맞죠? 자,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수식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체언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있고 또는 체언 단독으로 사용되어 있는 경우에 체언에 관용격 조사 의가 생략된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어떨 때는요, 의를 붙이면 말이 좀 어색해. 어떨 때는 의를 붙이면 말이 어색한데 명사 플러스 명사로는 분명히 우리가 쓰는 말이거든. 그럼 그런 경우에도 명사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앞에 있는 애는 관형어입니다. 알겠죠? 얘가 얘를 수식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용언의 관형사형 형태죠. 관형사 형태의 어떤 활용이죠, 활용. 자, 그래서 용언이 관형사형이 된다는 건
걔가 원래 용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어떤 절의 서술어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쁜 꽃이 있다 라고 하면 얘는 관형어이자 관형절의 서술어야.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사실은 두 개 다 맞아. 두 개 다 맞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냥 이제 절이라고 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꽃이 있다라는 문장이랑 꽃이 예쁘다라고 하는 문장 지금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야?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형태들이 아까 쌤이 저기 적어줬던 그 형태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 이제 이해가 될 거고요. 다음은 넘어갑시다. 부사어입니다. 옆에 부사격 조사를 좀 봐주세요. 이거 당장 외우라고 하면 막 엄청 좀 헷갈리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문제를 하도 많이 풀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 조사가 붙어 있으면 부사어라고 하는 게 그냥 이제 좀 보이게 된다고, 보게 좀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막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가지고 막 외우라고 하진 않지만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막 이런 거 막 학교에서 외우게 해가지고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노래 부르게 하고 막 했습니다. 이제 격조사, 그 다음에 보조사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부사격조사, 그 다음에 보조사 해가지고 막 보조사 한 12개, 막 10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외우게 하고 막 그랬는데 몰라. 근데 내가 문법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타고나기를 딱 봤을 때 그냥 언어적인 감이 좀 없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외우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사들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역할 자체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부사어는 그러면 어떤 애들이 부사어가 되는데, 원래 품사가 부사인 애들이 부사어가 되죠. 그 다음에 체언해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할게요.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이제 부사어가 되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절하면서 부사절이랑 관형절에 좀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것들. 그래서 예외적인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나 부사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차가 빠르게 달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차가 빠르다, 차가 달린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어 서술어 이거 부사절이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좀 보일 텐데, 문제는 그러면 차가 빨리 달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얘는 뭔데? 그냥 부사어야 아니면 부사절이야? 애매하죠. 자, 일단은 이 빨리라는 것도 결국은 빠르다에서 나온 건 맞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부사절이 아니라 그냥 부사 자체로 쓰이는 경우고, 어떤 경우에는 부사절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빨리 같은 경우 차가 빨리 달린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 그냥 주어, 부사, 그냥 부사야. 부사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는 나와 달리 멋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요 부사절로 봅니다. 얘는 부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사는 맞아. 왜냐면 이 달리 할 때 리가 전미사는 맞거든. 근데 얘를 절로 봐요.
이거는 그래서 수능이나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신에선 꽤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로 밑에 학년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가 또 이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어 이것도 부사어야. 그 다음에 얘는요, 이 그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서술어로서 그냥 절의 서술어로 쓰이고, 그 다음에 그는 멋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돼요. 이게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이제 이 전미사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절로 인정해주는 전미사가 몇 개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절입니다. 이상하죠? 자, 다음. 나머지 뭐 문장 부사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지난번에 다 했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 뭐 있습니까? 접속 부사 있었고 그 다음에 양태 부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설마 과연 확실히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해서 양태 부사라고 하죠. 이게 부사 단독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부사고요. 수식은 뭘 하는데?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접속 부사,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걔 자체만 따지고 보면은 부사어입니다. 알겠죠? 부사어야.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문장은 일단은 혼문장, 변문장 이렇게 나뉘죠. 혼문장은 뭐야? 주어랑 서술어가 몇 개 나오는 거? 한 쌍만 나오는 거야. 맞죠? 변문장은 뭐야? 주어랑 서술어의 쌍이 여러 개가 있는 게 변문장입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이렇게 나누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일단 아는 문장 중에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부터 보자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요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이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거. 자, 오늘은 수학 공부에 전념하기로 계획했다라고 하면은 전념하기까지는 명사절이야. 그런데 뒤에 로라고 하는 뭐가 붙어 있어?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거든요. 따라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걸 어떤 차이로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명사형 어미로 보는 거죠. 명사형 어미는 기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맞죠? 요거 두 개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학 공부에 전념하기로 계획했다. 기로 끝나잖아. 자,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기. 그가 내 옆에 있음에 감사하다. 자, 그래서 기나 음으로 끝나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절입니다. 알겠죠? 명사절이고, 명사절인데 그 명사절 뒤에는 항상 조사가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울리는 조사가 붙었는데 이가도 아니고 을도 아니야. 그럼 걔는 그냥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고 얘기하지. 이걸 보고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 볼게요. 다음 페이지, 41페이지. 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관형사형 어미 우리가 흔히 은는, 을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뭘 나타내 줍니까? 항상 시간을 나타내 주죠. 자, 그래서 항상 관형절은요 시간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우리 오빠이다 라고 하면 이 입은은 뭐야? 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과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나는 집으로 가는 철수를 만났다. 현재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언을 꾸며주는데 관형절 중에서 우리가 종류를 좀 나눠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관계관용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우리 오빠이다 라고 하면은 얘를 문장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데, 남자가 청바지를 입었다라는 문장 하나랑 그 다음에 남자가 우리 오빠이다라는 문장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고 했을 때 생략된 문장 성분이 생겨요. 이거 이해돼? 지금 남자는 수식받는 피수식어이면서 동시에 이 앞에 있는 관형절의 주어거든요. 맞죠? 그래서 관형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관형절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관형절이나 부사절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요, 여러분들 이 생략된 문장 성분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여기다가 보조사 막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되게 헷갈려. 알겠죠? 자, 그래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어. 그럼 이런 문장, 이런 관형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관계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관계 관형절은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는 거야. 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 이런 관형절은요, 앞에 있는 절이 없어도요, 문장이 말이 됩니다. 그냥 없어도 돼. 그냥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그러면 없으면 안 되는 관형절이 있나요? 라고 하면은 그런 관형절을 우리가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거든요. 동격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없으면 말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있어요. 자, 다 보면요, 나는 철수가 미국에서 돌아온 사실을 몰랐다 라고 하면 돌아온이라고 하는 건 지금 사실을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지금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철수가 미국에서 돌아왔다 전부 다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 문장이 원래는 돼야 돼. 그러니까 구성 자체로만 보면 돼. 왜냐면 몰랐다고 하는 거는 무엇을 몰랐다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모르다라고 하는 건 목적어만 있으면 돼. 근데 그 목적어에 있는 체원이 사실, 소문, 경험 이런 단어라면 얘를 꾸며주는 애가 있어야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완벽하게 전달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애들은 동격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생략되면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동격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거만 좀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형절은 진짜 유의해야 되는 게 생략된 문장 성분 있는지 없는지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부사절 볼게요. 부사절. 자, 부사절은 원래 우리가 부사형 어미 생각하면 이, 그 다음에 뭐 어떠하게, 뭐뭐 하도록,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형 어미거든요. 부사형 어미. 자, 그래서 얘는 사실은 우리가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 가지고도 좀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얘 역할 가지고도 좀 많이 물어봅니다. 어떠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 이 문장 속에서. 특히나 어떤 부사절 같은 경우는 문장에 없으면은 좀 이제 말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문법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규칙을 정해놓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제 문장을 실제로 읽어보고 이 부사절이 없어졌을 때 문장의 흐름에서 내용 전달이 똑바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정보로서 알아야 돼. 그냥 읽고 그냥 느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사절이 꼭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문형으로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문형으로 그렇게 나올 때 밑에 있는 그 선지들은 우리가 실제로 읽고 나서 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아야 돼. 그냥 특별한 규칙성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자, 그래서 그냥 뭐 그 부분만 생각을 하면 부사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여기에 지금 부사절을 이루는 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이걸 중학생 때 배우니까 중학 과정까지는 부사형 어미 해가지고 뭐뭐 이, 뭐뭐 개, 뭐뭐 도록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있죠, 이를요, 철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거 우리가 부사절이니까 당연히 부사형 어미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그냥 부사형 어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나 작년에 이제 엄매할 때도 어떤 학교 선생님이 그걸 막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긴 하거든. 근데 이게 왜 그런 부사형 어미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부사형 전미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부사형 전미사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없이, 같이, 달리 있죠. 얘는요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라고 할 때 없이 할 때 이 이는요 전미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던 달리 있죠. 부사 절을 이루어주는 전미사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저거 다시 쓰면 그는 나와 달리 뭐 멋지다. 그는 바보같이 생겼다. 라고 하면 자 그는 바보 같다. 그는 나와 다르다. 라고 해서 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줘야 돼요. 얘는 다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그래서 얘네들이 부사절이라는 건 문법적으로 이견이 없어. 다 부사절이라고 해. 근데 얘를 가지고 어미라고 볼 거냐 전미사라고 볼 거냐는 사실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의견은 이제 얘는 그냥 전미사로 보는 게 좀 더 적절한 것 같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어차피 모의고사 수능에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뭐 종종 나오니까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부사형 전미사지만 얘는 절을 만들어주는 전미사다. 그럼 품사는 뭐라고 해야 되는데? 품사는 그냥 저기 뭐냐 품사는 부사라고 해야 됩니다. 전미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근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혹시나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얘 생각해봐봐. 우리가 어떤 문장 성분을 바로 항상 반드시 필요로 한다. 특히나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라고 하면 그 애는 우리말에 서술어밖에 없거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 부사어인 경우입니다. 근데 그는 나와 달리 멋지다라고 하면 이 달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가 없으면 안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다르다에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야. 얘는 달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사어거든. 그래서 얘를 이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애로 봐서 부사격 전미사가 부사형 전미사가 붙었지만 얘는 하나의 절로 봐야 된다.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다르다라고 봐야 된다. 달리라고 하는 따로 부사로 보는 게 아니고 다르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역할로 봐야 된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제 절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서술절을 하는 문장. 얘는 여러분들 수능에 진짜 자주 나옵니다. 왜 자주 나올까요? 얘랑 뭐 낚시하려고? 홈문장이랑 낚시하려고.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서술어가 몇 개인 것처럼 보여. 한 개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5개 선지 중에서 4개 홈문장이고 1개 서술절 아는 문장이면 이게 생각보다 눈에 좀 잘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면 얘를 그냥 이렇게 문장 성분 3개로만 해놓으면 별로 어렵지 않지. 근데 얘를 문장을 길게 늘어요. 그래서 막 문장 성분 개수셈이 한 10개, 12개 막 이렇게 넘어가. 근데 사실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나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래서 이제 서술절을 하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서술절을 아는 문장을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특별한 표지가 없는 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절이 구성될 때 인용절, 그 다음에 뭐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 전부 다 특별한 표지가 있어요. 전성어미가 붙던지 따옴표가 붙던지 뒤에 조사가 붙던지 항상 붙어야 돼. 근데 서술절을 하는 문장은 아무런 표지가 붙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특별한 표지가 없는 절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건 서술절 찾으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형태는 주어 서술어의 형태를 갖추고 있죠. 자, 그래서 문장이 아주 길어진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부사어, 관용어 다 제외하고 나면 항상 주어 서술어 남을 거야. 그래서 서술어의 개수랑 주어의 개수가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얼굴이 둥글다는 연결이 돼. 근데 영희는 둥글다는 연결이 안 돼. 맞죠? 자, 그러면 얼굴이 둥글다가 지금 주어 서술어로 이미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 영희는 얼굴이 둥글다라고 하면 이 문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주어는 뭔데? 영희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안 보인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서술절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인용절. 인용절은 어차피 조금 있다가 문장 그 문법 요소 하면은 좀 하게 되겠지만 직접 인용이랑 간접 인용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직접 인용이랑 간접 인용에서 그러면 필요한 표시가 뭔데요? 직접 인용은 일단 따옴표 있어야 되죠. 문장 보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라고 붙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 뒤에 고만 붙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라고랑 고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데? 인용조사라고 하죠. 인용조사. 자, 그러면 이 인용조사는요, 여러분들 격조사거든. 격조사. 자, 그럼 봐봐. 격이 문장 성분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격조사인데?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인용격 조사가 맞아. 인용격 조사가 맞는데 그럼 문장 성분으로 무슨 역할을 하게 할까요?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부사격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격조사를 볼 때요, 이가 주격조사, 복격조사, 을을 목적격조사, 의 관용격조사,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격조사는 전부 부사격 조사거든요. 그래서 인용에서 쓰이는 라고랑 고도 분명히 조사로 쓰인단 말이야. 얘는 근데 보조사 아니야. 특별한 뜻을 안 더해주거든. 그리고 딴 데서 안 쓰여. 여기서만 쓰이기 때문에 무조건 격조사야. 자격을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얘가 무슨 격조사가 돼야 되는데? 남은 뭐 부사격 조사밖에 없어. 그래서 인용격 조사는 부사격 조사라고도 부릅니다. 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는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내신할 때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부사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절 자체는 인용절이지. 근데 역할로만 따지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게 맞아. 왜? 얘가 부사격 조사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장 선지를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하면은 문장 성분 다 끝났죠. 아는 문장 끝났죠. 자, 이어진 문장 봅시다. 이어진 문장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꿨을 때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뭐야? 요거. 앞절이랑 뒷절의 위치를 바꿨을 때 이제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변화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요 종속 어미가 특정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속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원인, 방, 조건, 양복, 뭐 의도, 목적, 이런 의미를 가지죠. 자,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학원을 못 갔다 라고 하면 원인이다. 그쵸? 조건은 뭐야?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시험을 잘 치면 아이패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이제 뭐뭐 하면 조건이다. 그쵸? 양보는 뭔데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할 때 뭐뭐 할지라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도나 목적은 뭐야? 나는 뭐뭐 하러 간다, 뭐뭐 하려고 간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어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종속절이 많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건 이제 공통된 문장 성분이 있을 때입니다. 뭐냐면 이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거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랑 나는 배를 좋아한다는 문장이 만나서 지금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영희와 철수가 싸웠다라는 문장이 있어. 자, 그럼 얘는 이어진 문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죠. 왜? 영희와 철수가 싸웠다는 이 영희와는 부사어야,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죠. 원래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철수가 영희와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철수가 싸웠다라고 하는 건 싸우다라고 하는 건 항상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영희와 철수가 싸웠다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영희와는 부사어죠. 필수적 부사어. 그 다음에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얘가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얘는 혼문장입니다. 그래서 얘는 견문장, 얘는 혼문장이 되는 거야. 그렇죠? 요거만 좀 주의하면은 크게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있죠. 나열의 의미, 대조의 의미, 그 다음에 선택의 의미 있습니다. 뭐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아까 쌤이 여기에 종류 얘기했고요. 요것도 하나 좀 봅시다. 요거 보면 되겠다. 얘랑 얘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냇물이 깊어서 아이가 건널 수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냇물이 깊다라고 하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아이가 건널 수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 하나, 문장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앞에 어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어미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종속절이 혹시 다른 위치로 들어가면 그때도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냇물이 깊어서를 여기 안으로 넣어봐. 아이가 냇물이 깊어서 건널 수 없었다 라고 하면 얘는 마치 무슨 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 이 종속절 중에 일부 종속절은요, 부사절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애초에 이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그냥 부사절을 하는 문장으로 애초에 그냥 보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또는 부사절을 하는 문장으로도 보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도 본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아예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근데 내신에서 꽤 자주 물어보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얘는 그냥 이어진 문장의 종속절로 본다면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얘는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냐는 거야. 이어진 문장이 아니거든. 왜냐면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의 형태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거든. 그럼 얘는 무조건 뭘로밖에 볼 수 없어? 부사절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얘는 뭐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도 볼 수 있고 부사절을 하는 문장으로도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자리 옮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리 옮김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도냐면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도 여기 가운데 있는 얘를요 종속절로 본다는 겁니다.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으로. 알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선생님도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야. 지금 양보의 의미에서도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계획대로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어진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비가 올지라도 계획대로 출발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절의 형태로 그 부사절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